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월급 90만 원을 받으며 동네에서 잘 나가는 청년으로 불리던 중국인이 한국에 오면서 상황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한마디에 자존심이 크게 상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어떤 일들이 그를 한국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장하오천이라고 해요. 중국 허난성 정저우 외곽에서 태어났고 올해로 28살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특별한 놈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소 닦고 밭을 할 때 저는 매일 신문을 읽고 공무원처럼 점잖게 말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부모님은 농부셨고 여동생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시에 올라가 국영기업에 들어갔어요. 제가 일하던 곳은 중국 내에서도 꽤 이름 있는 국영안전관리 회사였고 저는 그 안에서도 안전관리주임이라는 나름 간판을 달고 있었어요. 출퇴근은 제 시간에 하고 유니폼도 입고 매달 월급 4,800위안. 한국 돈으로 90만 원 정도였죠. 그 당시 제 고향에서는 이 정도면 완전 대박이었어요. 친구들한테 나 하오천이야. 이제 베이징 진출만 남았어 이런 허세도 부리곤 했죠. SNS에는 월급 명세서 캡처한 사진도 종종 올렸고 부모님께는 매달 1,000위안씩 송금했어요. 여동생 대학 등록금도 제가 조금씩 모아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갈 때면 짝퉁이긴 하지만 명품 백팩도 메고 일부러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 읽는 척했어요. 아무도 진짜냐고 묻지 않았고 전 그 모습에 뿌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스마트폰 광고 하나를 보게 됐어요. 한국 취업 월급 250만 원 숙소 제공이라는 문구였죠.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좀 꺼림칙했어요. 우리 학교 역사 시간에도 늘 그렇게 배웠거든요. 한국은 작은 나라다. 중국 문명을 베껴서 만든 나라다. 그래서 그딴 나라에 간다는 건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눈에 들어온 건 숫자였어요. 250만 원. 지금 받는 월급의 거의 3배였어요. 그 돈이면 몇 년만 일해도 부모님 집 리모델링도 하고 여동생 대학도 제대로 보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친구들한테 나 다음은 해외 진출이야 라고 말해버렸던 터라 이제 물러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한국 취업 브로커에게 연락했어요. 언제나처럼 이 도전도 분명 성공할 거라고 믿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이곳에서 나는 또 한 번의 성공 신화를 쓸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몰랐어요. 그게 저의 모든 신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브로커였죠. 그는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장하오천 씨 맞으시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솔직히 마음이 썩 편하진 않았어요. 중국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굳이 이 낯선 나라까지 와야 했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회사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려요. 숙소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니 걱정 마세요.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광고에서는 아파트 제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그런 말은 보통 과장이 심하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은 확실히 도시답긴 했어요. 고층 빌딩, 촘촘히 들어선 아파트, 반짝이는 간판들. 다만 베이징처럼 뿌연 스모그는 없었고 하늘이 맑았어요. 한국은 어떤 인상인가요? 브로커가 물었을 때 저는 그냥 무심하게 말했어요. 글쎄요, 그냥 도시 같은 도시죠. 사실 내심 긴장되고 불안했어요. 내가 과연 여기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차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고 결국 낡은 건물 앞에 멈췄어요.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장하오천 씨 숙소예요. 전 주변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높은 아파트 같은 건 보이지 않았고 그냥 허름한 주택가였어요. 브로커가 건물 옆 계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지하로 내려가시면 돼요. 열쇠는 여기 있고요. 지하요? 전 당황했어요. 그가 가리킨 곳을 따라 내려가니 창문 절반이 땅 위로 겨우 나온 방이었어요. 그때야 알았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반지하였다는 걸요? 이게 아파트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광고에서는 분명히 아파트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따졌어요. 그런데 브로커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방도 인기 많아요.
겨울엔 따뜻하고 월세도 저렴하죠. 그리고 계약서에는 숙소 제공이라고만 되어 있지 아파트라고는 안 돼 있었을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제 실수였죠. 그렇다고 지금 와서 중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친구들한테 자랑 다 했는데 도착 하루 만에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작은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있었고 바닥은 따뜻했어요. 2월의 찬 공기 속에서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느껴졌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과 살던 집보다 넓고 쾌적했어요. 고향에서는 내 식구가 방 2개에서 살았지만 여긴 저 혼자 쓰는 공간이었거든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따뜻한 물도 잘 나왔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난 성공한 사람인데 이런 데서 살아야 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 밖을 봤어요. 창문 밖에는 사람들 다리만 보였고 이게 내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죠. 다음날 아침 브로커가 약속대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광고에는 사무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그냥 전자부품 조립 공장이었어요. 또 한 번의 배신이었죠. 그래도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해봤으니까요. 관리자도 나쁘지 않았고 저를 다른 중국인들과 같은 조립 라인에 배치했어요. 저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점점 적응해 가던 중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한국은 거리마다, 건물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마다 CCTV가 있었어요. 감시국가네. 공산주의보다 더 심하잖아? 저는 속으로 그렇게 비웃었어요. 중국에서도 CCTV는 많지만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제 머릿속엔 국가가 국민을 감시한다는 이미지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바로 오토바이 절도 사건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숙소로 가던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간단한 식료품을 사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편의점 바로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편의점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갑자기 넘어뜨리고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 놀라 걸음을 멈췄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는지 불과 10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더니 순식간에 용의자의 얼굴을 확보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무전기에서는 용의자 확인됨, 현장 출동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3시간 뒤 그 범인은 같은 동네에서 체포됐다는 거예요. 저는 멍하니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감시가 아니라 보호잖아. 중국에서는 CCTV가 권력의 눈이었어요.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CCTV는 범죄를 막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경찰은 위협적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보는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불편하거나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 날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월급날이 찾아왔어요. 출근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벌었을까? 중국보다 많이 나오겠지? 그런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ATM에 가서 회사에서 받은 은행카드를 넣고 잔액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79만 원. 중국 돈으로 약 9,500위안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ATM 앞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진짜네. 이게 내 돈이라고? 중국에서는 이 돈을 받으려면 2달을 일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 달 만에 그 금액을 받다니 제 인생이 바뀐 느낌이었어요. 나 이제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랑 안주를 사기로 했어요. 혼자 축하 파티를 열려는 거였죠.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고 계산을 기다리는데 알바생의 명찰이 눈에 들어왔어요. 류. 중국식 이름이었어요. 저기요, 혹시 중국분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녀는 계산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대학생처럼 보였고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순간 저는 약간의 우월감을 느꼈어요.
저는 정식 취업 비자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녀는 그냥 학생 신분의 아르바이트니까요. 저도 중국인이에요. 여기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첫 월급 받았거든요. 제가 약간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그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계속 계산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제가 뭔가 대단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별 관심도 없는 듯한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말을 이어가고 싶어졌어요. 혹시 학생이세요? 알바비는 얼마나 받아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학기 중엔 주로 주말만 해서 한 달에 85만 원 정도요. 방학 때는 풀타임으로 하면 200만 원도 넘어요.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주 3일만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말을 잃었어요. 제가 지금 자랑하던 그 179만 원짜리 월급 대학생 알바보다 못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방학 때 제가 한 달 내내 공장에서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번다는 말이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벌써 다음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고 있었고 제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그 무관심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중국에서는 국영기업 주임이라는 제 직책이 어디 가도 대접받는 타이틀이었는데 여기서는 그저 별것 아니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학생 하나에게도 우월감을 느낄 수 없는 존재.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가만히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90만 원짜리 월급이 이 나라에선 알바 수준이었구나. 그제야 진짜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웨이보에 올리려던 월급명세서 사진을 찍었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자랑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살던 세상이 정말 좁았구나. 한국 생활 2달째 되는 어느 평일 아침이었어요. 출근길 건널목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호등은 빨간불이었고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어요. 중국 같았으면 그냥 건넜을 텐데. 솔직히 전 좀 답답했어요. 차가 하나도 안 오는데 왜 사람들이 다 멈춰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눈치를 보다가 멈췄지만 마음속에선 계속 이 시간에 건너면 되잖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전 선뜻 건널 수가 없었어요. 중국에선 파란불이어도 조심해야 했는데. 그때였어요. 제 옆에 있던 초등학생 꼬마 아이가 먼저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따라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도로에 접근하던 자동차들은 일제히 멈췄고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신호를 믿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긴 사람이 신호를 지키는 나라였고 동시에 신호가 사람을 믿는 나라였어요. 그 믿음의 질서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제가 신호등 앞에서 멈추는 이유는 남들이 그러니까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숙소 관리실에서 경고장이 도착했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거기에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열어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야, 내 쓰레기를 열었다고? 솔직히 처음엔 너무 불쾌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질서를 중시한다 해도 쓰레기까지 검사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속으로 욕도 했어요.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 왜 이래야 돼? 하면서요. 하지만 경고장 끝부분에 쓰여있던 문구가 묘하게 찔렸어요. 다음부터는 분리수거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싫지. 그래서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이라고 쳤죠. 그런데 검색을 하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그냥 분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껏 분리하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병은 라벨을 떼고 씻어서 배출. 캔은 물기 없이 건조.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 제거 후 따로 배출. 비닐, 종이, 유리 전부 세세하게 구분. 이게 그냥 쓰레기 처리가 아니라 거의 공예 수준이잖아. 궁금해서 회사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잖아요. 쓰레기 매립 공간도 없고 자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재활용을 잘해야 돼요. 환경도 보호해야 하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중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런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봤어요.
라벨을 떼고 병을 씻고 비닐은 따로 묶고. 귀찮았지만 하고 나니 뿌듯했어요. 나도 이제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건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쓰레기 하나를 잘 버리고 나니 식당에서는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정리하게 되고, 지하철에서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있게 되고, 회사에서는 누가 보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 모든 게 쓰레기에서 시작됐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하루는 퇴근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안 들고 나왔던 저는 근처 편의점으로 급히 들어갔죠.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입구에 우산 보관대가 놓여 있었고 거기엔 여러 개의 우산이 그냥 꽂혀 있었어요. 자물쇠도 없고 CCTV도 없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말이죠. 우산을 그냥 이렇게 두고 간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편의점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우산 그냥 놔둬도 안 없어지나요? 점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끔 실수로 다른 우산 가져가는 경우는 있죠. 근데 일부러 훔쳐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라면 5분 안에 다 없어졌을 우산들이 여기선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런 사소한 실내 하나가 이 사회 전체 분위기를 만들고 있구나. 며칠 후 숙소 근처를 걷다가 길가에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소유자를 찾을 수 없었고 지갑 안에는 현금과 카드가 그대로 있었어요. 옛날에 저였다면 어땠을까요? 정직하게 말해서 운이 좋네 하고 현금만이라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망설임 없이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에게 지갑을 건넸더니 그들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 나라는 정직을 기대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왔을 때였어요. 다른 손님들이 먹고 난 식판을 정리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두고 휴지를 따로 모아두는 모습을 봤어요. 솔직히 처음엔 직원이 치워야지 왜 저걸 직접 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배려심 깊게 느껴졌어요. 그 뒤로 저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먹고 나면 제 접시는 제가 정리했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꼭 하고 나왔어요. 회사에서도 누가 보지 않아도 물건을 정리하고 지하철에서도 노약자석엔 절대 앉지 않고 계단에서는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왼쪽은 비워두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이 모든 변화는 누가 감시해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질서가 저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질서라는 건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내가 존중받는 방법이구나. 한국 생활이 5달쯤 되었을 무렵 고향 친구 왕메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형, 진짜 한국 좋아? 우리도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보자마자 한참을 멈췄어요. 좋다라고 단순하게 말하긴 힘들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반지하 숙소에 실망했고 사무직이라던 공장 일에 실망했고 알바생보다 낮은 월급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실망을 겪고도 이곳에 머무르고 싶은 이유가 생겼어요. 그날 퇴근길 평소와는 다른 길로 걸었어요. 좁은 골목길, 작지만 정갈한 가게들, 질서정연한 거리.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도시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숙소에 도착해 다시 친구의 메시지를 봤어요. 형, 진짜 한국 좋아? 이번엔 마음속에서 정확한 대답이 떠올랐어요. 왕래이야.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해. 그리고 시스템이 사람을 보호해줘.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게 당연하게 느껴져.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나니 괜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반지하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지만 이젠 그 풍경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하고 정이 들었어요.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도 드렸어요. 아들, 너한테 매달 보내주는 돈 덕에 아버지 허리치료 잘 받고 있다. 내 여동생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 언제 돌아올 거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버지. 여기서 더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배운다는 말에는 기술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전 여기서 사람답게 사는 법, 서로를 배려하는 삶, 질서를 지키는 습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며칠 뒤 한국인 동료 민수 씨와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사이였지만
이젠 웃으며 말도 건네는 사이가 됐죠. 하오천 씨 한국 생활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외롭기도 했고 낯설고요. 근데 지금은 편해졌어요. 오히려 고마워졌어요. 민수 씨가 웃으며 다시 물었어요. 중국하고 제일 다른 게 뭐예요? 전 조금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요. 여긴 서로를 믿는 것 같아요. 정부도 시민도 회사도 감시보다는 신뢰가 느껴져요. 민수 씨는 조금 놀란 듯 웃었어요. 저희는 늘 불만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외국인 눈엔 다르게 보이나 보네요. 그때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겐 당연한 질서와 시스템이, 제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문이었어요. 중국에서 4,800위안 받으며 출세했다고 생각했던 저는 지금 이 반지하 방에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비록 방은 작고 일은 단순하고 아직도 가끔 외롭지만 저는 존엄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쉬는 날이라 서울 시내를 구경했어요. 명동, 광화문, 한강.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질서가 흐르고 있었고 줄을 서고 길을 양보하고 소란 없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한편의 다큐멘터리 같았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더 차분해졌고 표정엔 여유가 생겼어요. 마지막 날 저는 한강공원에 다시 갔어요. 물결 따라 흐르는 자전거길, 정리된 산책로, 서로 인사하며 지나가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곳은 나를 지켜주는 곳이다.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브로커에게 처음엔 속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기를 당한 셈이에요. 장하오천은 한국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성공이란 남보다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남과 함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곳,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